예, 오늘은 서평발제인데 그 뭐 서평이랄 것도 없고 감상평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술 마시다가 윤 기자님과 술을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윤 기자님께서 야 그거 한번 그 제가 좀 오버해서 막 흥분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술 먹다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제가 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책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뭐 만약 저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자가 직강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별로 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본 관점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소화한 다음에 한번 개원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 없어요. 놀려고. 그냥 같이 놀자고 하는 거죠, 뭐. 무슨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른 아침에. 근데 이제 하도 제목이 섹시하다 보니까, 제목이 선정적이다 보니까 이 이른 아침에 교회 갈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안 일어날 텐데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뭔가 사람들이 다 어떤 열망이 있다, 그리고 어떤 궁금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궁금함이 있었냐면은 뭐 운명, 영어로는 데스티니, 그 다음에 페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많이 회자가 되지만,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입장 정리, 그거에 대한 태도, 이런 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책도 보고, 또 최근에 한 2, 3년 나름대로의 스스로 탐구를 하면서, 이 제목도 인생 매뉴얼 탐구기. 아무튼 탐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런 거의 한 과정이다. 결론은 아니에요. 한 과정이다. 그 과정 중에 나름대로 한 개인적인 중간 보고서 정도로 제가 여러 개를 해요. 뭐 가끔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중간 보고를 해요. 저 나름대로 보고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도 정리하고, 오늘도 그런 거의 한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놀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심심하니까, 그리고 오늘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끝나면 밥도 사드린다. 그래도 대규모니까. 그 정도 텀이면.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못해도 그만이다라는 거, 내가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항상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생 매뉴얼 탐구기.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인생을 사는데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특히 어떤 길이 막막하거나 답답하거나 하면 뭐 필기까지 하는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왜 그럴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자도 아니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따 뭐 질의응답이라고 하는데 질의응답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냥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소감을 얘기하면서 네 말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시 반인데 지금 서두하면서 3분을 썼어요. 1시간 얘기하고 한 30분 떠들고 12시에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매뉴얼 탐구기예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인생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매뉴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매뉴얼대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안 해봐요? 가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탐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일상에서 만난 사소하지만 확실한 통찰이 한번 나름대로 반짝하는 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반짝해서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곡성이라고. 영화 곡성 보셨어요? 네. 곡성? 네, 이거 정말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인데, 이걸 보고 저 나름대로 되게 이렇게 인상이 엄청 깊었어요. 와, 이런 영화가.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다 공포 영화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공포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난 통찰을 보여준다.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무엇이 비극을 비극으로 만들고, 무엇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마다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비극을 누군가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희극을 누군가 희극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이 비극으로, 무엇이 희극으로 만드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떠들었어요, 이것 가지고. 그런데 나름대로 그때 반응이 좋았다. 그 이후로도 이런 비슷한 이게 통찰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한다. 오늘은 2번째다라는 거죠. 요건 다시 한번 발표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보다 운을 벌어라라는
그 김승호라는 분의 책을 보고 나름대로 느낀 바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쭉 순서대로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한번 보고 그걸 저 나름대로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그 개념들하고 이렇게 버무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흩뿌려 보려고 그래요. 자, 들어가며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돈보다 운을 벌어라고 해서 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의 기초가 되는 건 주역이에요. 주역. 사후삼경 중 하나죠. 그러니까는 그냥 잡서가 아니에요. 몇백 년, 특히 몇천 년 동안 그 중국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중국과 조선을 피우는 아시아에서 교과서로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근거를 하고 있다 하니 얼토당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근거는 있어요. 주역을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보려고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간단히 이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세상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세상을 8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8개를 다시 8개로 나누고 총 64개 64 64개의 상으로 나누고 64개의 상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태극기에도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홀수인 거죠. 요거는 짝수인 거고 이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에요.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에요. 두 개 잘라진 게. 요거 세 개니까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표현이 정확하게 돼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요렇게만 따져보면은 총 8개가 나와요. 2의 세제곱. 근데 주역이라는 거는 그거를 2개로 이렇게 상괴, 하괴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눠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2의 6제곱 해가지고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64개의 경우의 수로 딱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뭐냐. 요거 같은 경우는 건이라고 해가지고 건이라고 하고 요건 태라고 그러고 요건 이라고 하고 진, 손, 감, 간, 곤 요렇게 요것들 각각 이름이 있어요. 그럼 뜻하는 바는 뭐냐면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연못이고 요건 불이고 요거는 번개고 바람이고 물이고 산이고 땅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미들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계속 해석에 해석을 낳고 계속 상상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럴듯하면서 재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하지만 매니아층은 어마어마하게 두껍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유학이 뿌리가 뽑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역 대전이 나와요. 소위 역학 공부한다, 뭐 점점 친다, 뭐 이쪽으로 공부해봤다라는 사람들은 주역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표준화시켜가지고 이만한 사전이 있을 정도예요. 매니아층이 엄청 두꺼워요. 그 주역은 그렇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태극기에도 있죠. 태극기에는 건곤감이가 있죠. 건곤감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치 주역의 원리를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다. 기본적으로 8개고 이 8개를 통해서 세상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8개를 통해서 상징하는 바는 이걸 징조라고 하는데 이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점 보는 방법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주나라 때 점을 보는 방법은 실제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년월일시로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점 보는 방법은 이렇게 거북이 껍질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손가락에 뭘 끼워가지고 맞춰서 뭐 복잡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무슨 근거도 말도 안 되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엄청난 매니아층이 있다는 거.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좌우간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운명이 뭐다라는 걸 나름대로 깨친 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지혜를 한번 곱씹어 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운명. 한자로는 운명이죠. 이거는 터미네이터 2의 한 장면인데 터미네이터 2
봤죠. 네. 안 본 사람도 있나? 젊은 세대는 어린 세대는 안 봤을 수 있어요. 터미네이터 2는 이제 90년대 엄청나게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미래에 이제 기계 문명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민간 문명이 그거를 이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에서 존 코너라는 그 인간 측 장군이 보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보호하기 시켜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나야 계속 기계와의 투쟁을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되게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훈련을 해서 이제 이런 여자가 됐어요. 이런 여자가 린다 해밀턴 이런 여자가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을 꿔요. 핵전쟁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그래가지고 다 결의를 다져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박박 칼로 긁어요. No fate라고. 운명은 없다고. 운명을 자기가 바꾸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운명의 시간대에 그 인과관계가 쫙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바꾸려고 그 기계를 만들어냈던 컴퓨터를 스카이넷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냈던 박사를 죽이러 가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no fate.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 fate라는 것은 무엇이냐, 운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 갖고 있는 운명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쫙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인과관계의 고리가 쫙 있어서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그걸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동양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운명이라는 거 그런 정말 꼬박 아주 빼곡하게 채워 있는 그런 단선적인 운명의 인과관계를 말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 특히 이제 좁은 시야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다 내 깜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내 깜냥이 내가 하는 데서 다 비롯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모든 결정이라는 것이 다 예측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벌써 내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나오겠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존을 해요. 그렇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상존을 하고 어느 순간 내 깜냥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취를 이루는데 나의 능력과 깜냥이 차지하는 것이 정말 적다라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당히 실감해요. 그렇죠?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죠. 이제 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드물다라는 생각이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드물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90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점점점 실패를 맛보고 계속 나이가 먹게 되면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구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인사 대천명. 사실 이거 한마디로 운명이라는 것이 동양에서 어떻게 규정 지어지는가로 한마디로 딱 정의가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냥 그 불확실성에 던져져서 불확실성에 던져진 그 운명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불확실성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기력하죠. 상당히 무기력해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저는 자꾸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에 살고 있어서 이래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이나 정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강원도의 어떤 큰 산자락 아래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내가 되게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문명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예전에 이렇지 않았을 때는 정말 자연 한가운데 그냥 화로에 탁 녹아내리는 눈송이처럼 정말 내가 정말 보잘것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드물구나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파병을 갔을 때 8개월 동안 함상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한밤중에 인도양 한가운데서 내려다보면 가끔 이제 바람 쐬고 싶어서 나와요. 밤에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함수에 잠깐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고 바다가 잔잔할 때 딱 나와 보면 주변 380, 360도가 새카매요. 그리고 그 아래가 다 바다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고 되게 내가 작다라는 느낌이 딱 직관적으로 딱 오죠. 내가 여기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드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인터스텔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가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흑인으로 나왔던 과학자가 되게 막 힘들어요. 이 철벽 밖은 우주라서 여기를 딱 하면 난 죽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험가고 탐험가다. 원래 탐험가는 원래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안정을 시켜주죠. 고양이 소리를 들려주고 귀뚜라미 소리를 들려주면서.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운명의 존재라는 것은 여기서 운명과 운을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이렇게 맡겨져 있는 나의 존재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사실.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기 모든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는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뭐 그런 거를 빼곡하게 따져보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신비함을 느낄 때는 설명이 안 될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아수라발발 다 하면서 1m를 딱 떴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신비한 일이에요. 하지만 세계 반대편을 날아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반대편을 돌아가는 거에 대해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아요. 그 차이점은 후자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신비함을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알지 못하는 거,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설명이 안 된다는 것 뿐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는데 사실 살면 살수록 어떤 성취물, 결과에 있어서 대부분들이 많은 경우 나중에 한 몇백 년 후에 슈퍼컴퓨터가 너무나 치밀해져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 불확실성에 사람들이 다 던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운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해요. 운이라는 말은 사실상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운이라는 게 그렇다고. 근데 사람이 운이라는 게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운이 실제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정돼 있다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타고나기로. 그럼 그것이 어떻게 타고나 있냐? 운명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운명이 아까 말했던 노 페이트라고 린다 해밀턴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치밀하게 쫙 만들어진 단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타고난 것 아니면 내가 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가오는 이 전체적인 이런 통시적인 이런 나의 그 운이 마치 항해지도처럼 어렴풋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해지도를 보고 항해를 하죠. 하지만 막상 이 바다 한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불확실성에서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일종의 항해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해지도가 어떤 주역이라든지 점쟁이들이 사실 알려주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 일종의 항해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운명의 모습은 마치 기상예보처럼 오늘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상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인생이 험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항해를 하는데 이런 비바람이 물어치고 있는 이런 바다에서는 인생이 항로가 험할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맑은 바다를 걸어간 그 항해를 함에 있어서 항해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주어진 운명이라는 건 사실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큰 항해선 나에게 주어진 운명, 너에게는 운명이 있어, 운명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불확실성으로 첫 번째 다가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것들이 그거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로 딱 짜여져서 내가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의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어렴풋하게 큰 항해지도처럼 듬성듬성 큰 규모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운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본 웹툰인데 이거는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형편이 부족하지, 약간 좀 넉넉하지 않게 태어났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집안 환경도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요. 이 사람은 항상 집에서 텔레비만 봐요. 왜냐하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맞벌이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불량 학생도 없어요. 이 학교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자식에 대한 기대 B+ 맞았어요. 가을 선생님 모셔야겠네. 이 사람 B+, 야 나에 대해서는 되게 잘했다 라는 생각도 들 거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4년제 대학에 가요. 부모님 학비를 받아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문대 가서 알바로 학비 내지만 빚은 계속 쌓여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환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죠. 무상복지 같은 헛소리는 전부 지긋지긋해요. 평생 아무것도 거저받은 건 없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 나름대로 되게 거저받은 거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이 파티에서 옆에서 이제 나르고 있는 이제 서버가 됐어요. 딱 봐도 뭔가 좀 불행해 보이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운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난 운이라는 거는 그냥 직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 이제 아까 그 64개를 다 들여다 보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타고나요. 타고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타고났을 때 뭐 이 사람이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있었던가요? 없죠. 그냥 어렴풋한 항해지도처럼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해지도처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만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운을 타고난다. 한 40살 가까이 되니까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내 무슨 일이 있었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대충 나의 운명은 어느 정도 좀 타고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요런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지 나는 요런 바다를 건너고 있는지 대충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결국 직관적으로 안다라는 거. 운이라는 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타고난 운이라는 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운의 원리는 뭐냐? 운의 원리가 뭐냐?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상당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서적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 사람은 다른 언어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운이라는 언어로. 자,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타고났어요, 운을. 그럼 운을 어떻게, 그럼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거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유기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 삶이라는 것은 마치 유기체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는 거는 절대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운이 뭐지? 그 불확실성에 써여있는 그 운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운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운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인간 세자죠.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를 알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공존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나 혼자만으로 돌아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큰 사회라는 유기체, 공동체라는 유기체 속에서 하나의 장기를 부여하든 아니면 하나의 세포로서 활동을 하든 그렇게 나는 처해져 있고 그런 속에서 나는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 순간 괴사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인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운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까불고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구나. 아, 이것이 정말로 내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구나. 나 혼자 살 수 없는, 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까도 만화에서 봤잖아요. 나 혼자 이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가 혼자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모든 것과 내가 지금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과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된 속에서 내가 지금 공생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쪽에서 혼자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적 존재, 국가적 존재, 더 나아가 우주적 존재가 된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면 이것이 바로 공익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결국엔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절대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딱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을 그것만 딱 봤을 때는 별로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게 사실 이 책을 어느 변호사님한테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이 책을 선물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똑똑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전국 수석했던 어떤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그거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그냥
다른 데서 많이 하는 얘기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넘어가더라고요. 벌써 이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저는 다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달리 보였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 와 닿으세요? 빨리 와닿네. 저는 그게 안 와닿았어요. 살면서 평생. 아니 뭐 다 내가 하는 거지. 이게 아니 뭐 부모님이 도와주고 뭐 그건 이해하는데 뭐 그런 건 일부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드물다라는 거.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근 37년, 8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제가 어떤 숙고를 해봤냐면, 첫 번째, 이제 나에 대해서 다시 어떤 일련의 어떤 사고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거를 내가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나는 그 연결된 고리 속의 하나라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사고 과정이 필요했어요.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저도 상당히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와닿는지. 나라는 대단히 자의적인 개념. 이게 부처님 고행상인데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이게. 근데 아무튼 그냥 넣어봤어요. 근데 나라는 것이, 이제 선불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불교에서, 선방에서 선불교 이제 스님이 이런 얘기를 물어요. 제자들을 갖다 놓고 초심자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딱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체로 나오는 대답이 그거였죠. 이름을 말하겠죠. 김세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장난하는 생각이 들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딱 말이 막혀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복잡해지거든요. 뭐 내 모습을 설명해야 되나? 내 직업을 설명해야 되나? 뭐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럼 당신의 직업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또 막혀요. 그러면 이게 계속 파고드는 거죠. 저는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는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머리도 까맣고, 그건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어느 정도 순간 되면 이제 내 외적인 그 물리적인 거 다 이렇게 제껴져요. 그 다음에 생각이 들죠. 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명제가 나요. 난 생각한다, 따라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납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대답은.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도 이제 없어져요. 이것도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일 뿐이라고.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을 말해볼까? 나는 지금 즐겁습니다. 이 즐겁다고 느끼고 있는 이게 난 것 같습니다. 즐거움입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계속 이렇게 나와요. 다 제껴가는 거예요. 다 제껴가는 거예요. 트래블러스라는 미드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봤던 미드인데, 미래에서 인류가 멸망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류 멸망을 막으려고 슈퍼컴퓨터가, 모든 인간관계를 다 계산하는 슈퍼컴퓨터가 미래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만 과거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어떻게 보내냐? 당장 죽을 사람들을 미래 SNS가 이만큼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을 테니까 SNS로 추적을 해가지고 곧 죽을 사람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몸속에다 그 인식을 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살고 있던 인식이 이제 마치 덮어쓰기처럼 그 사람 죽기 직전에 사람이 딱 덮어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한 50년 살다가 온 사람이 지금 현재 덮어쓰기가 돼서 이 사람의 몸에서 다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이어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해요.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죠. 근데 똑같은 선빵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 했고요. 그건 당신의 기억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그래서 잘 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나를 규정 짓는 것들이 나를 정의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나를 정의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럼 알게 돼요. 그럼 나는 뭐지? 라고. 그럼 그 순간 이제 알게 되죠. 마땅히 나라고 규정 지을 게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럼 난 뭐지? 그럼 진짜 나는 뭐지? 라고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인식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입니다. 당신의 직업입니다.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이 모든 것, 이 당신이 진짜 그 알맹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말이 탁 막혀.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아, 나라는 개념은, 나라는 생각은 내가 그냥 언젠가부터 갖고 있는 어렴풋한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되게 자의적인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요즘에 스카이캐슬 지금 엄청 어제도 지금 열광하면서 보고 왔는데 스카이캐슬에서 보면 이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있어요. 대부분 자기에 대한 어떤 욕구 불만이 좀 있었던 분들이 자식을 통해서 투영하길 원하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특히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을 봤을 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정의하면서 아이들도 자신의 자아의 테두리 속에 넣어요. 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면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개념 말고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바운더리에 자식까지 넣어요. 이런 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넓기도 해요. 이렇게 자아를 만들 때는 그 자아를 규정짓는 그 테두리가 상당히 경계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좁으면 좁을수록 사람들이 독단적이에요. 그래서 대아라는 말이 있어요. 대아라는 말, 또 큰 나라는 말. 이런 게 좀 넓은 사람들은 자아가 커요. 그 자아가 큰 사람들, 이게 어차피 자의적인 개념이지 자아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아를 좁게 규정한 사람보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요. 좁은 사람 같은 경우,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예서 같은 사람, 특히 고2, 고3 막 지금 막 열심히 전결도 있고 되겠어 막 이런 이기적이전 당연히 자아가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뭔가 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실패하면 엄청난 좌절에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자아가 조금 자의적으로 넓은 사람들 같은 경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다른 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손이 하나 없다고 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손이 난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손이 나의 부분인 건 맞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 나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나라는 개념이 자의적이라면 이걸 한번 무한히 넓혀보죠. 무한히 넓혀보면 결국은 우주는 그럼 난가? 라는 자의적인 판단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죠. 잘 와닿지도 않고. 근데 일부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부 동양 경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래요. 나라는 거를 규정짓는 경계라는 것이 그렇게 확실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의적인 경계에서 비롯된 습관은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맞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장 잔인할 때 언제 될 것 같아요? 나와 그 사람을 완전히 분리할 때 가장 잔인해져요. 그렇죠? 스카이캐슬에서도 첫 회에서 그 아들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당신 자식 안 하겠다고. 그렇죠.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잔인했던 기억을 잘 돌이켜보세요. 그래도 엄마가 자살하죠. 가장 잔인했던 기억을 생각해봐요.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바운더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자아를 그렇게 규정지을 때는 절대 이 사람한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잔인한 순간에 이 사람과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나리자 그림이 생각이 나요.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난 이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밑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 바탕색을 칠하죠.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모나리자인데 경계선이 없어요. 근데 사실 경계선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어떤 일상을 딱 봤을 때 어떤 실제 물체를 봤을 때 경계선은 없어요. 경계선이라는 건 사람의 인식이 그려놓은 거예요. 경계선은 없어요. 이거를 미술적으로 파악하는 기법인 거죠. 스푸마토 기법. 그러니까는 스푸마토 기법 미술적으로는 이것을 경계선 밑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고 경계선을 약간 뿌옇게 그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개념이. 왜냐하면 실생활 속에서는 경계가 없어요.
그게 실체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경계를 짓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연결되어 있지 않지? 내가 왜 연결되어 있지? 라는 판단의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 어디서 하냐면 나를, 자의적인 나라는 개념을 딱 경계 지으면서 그때부터 출발을 해요. 결국에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나가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다른 것들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라는 그 판단에서부터 무엇이 내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방해가 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부가적인 부작용이랄까? 효과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취물에 있어서 어떤 성취물이 있다면 어떤 성취물의 90%는 내가 하는 거고 나머지 우는 조금이고 아니면 내가 다 100%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그 웹툰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부유하게 컸어요. 컸는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그 바운더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 성취와 현재의 상황이 철저히 자신이 열심히 한 거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뭐 나는 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인식을 조금 더 전환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실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아 나라는 개념, 그 다음에 나와 너를 분리하는 개념, 이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인 개념이구나. 경계라는 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참 그려놨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거를 지각하는 순간 이게 열려요.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납작 엎드리게 되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드물구나. 적구나. 비율이 적구나 라고. 인도 불교에서는 인다라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다라망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세상 곳곳에 머물고 있으면 상징인데 즉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으로서 일종의 무기로 보배 구슬이 박혀있고 거기에 나오는 빛들이 무수히 겹치면서 신비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신비한 세계를 만드는 큰 그물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미술작품, 그거를 표현해낸 미술작품인데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관계 또한, 나의 성취 또한 내가 그냥 단선적이고 순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인간관계 또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얽히고 설켜 있고 그 와중에서 내가 하는 것들은 되게 적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물처럼 또는 큰 유기체처럼 거인 것에 아주 작은 세포처럼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을 이해하는 첫 번째 제1명제라는 거죠. 그냥 책을 쭉 봤으면 이것이 크게 안 닿았을, 처음 본 사람은 안 닿았을 텐데 저는 이게 상당히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운의 핵심 원리구나.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것이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감동적이었던 말이 뭐냐면 우주에서 공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여기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상당히 공적인 고민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건 상당히 같은 충격과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공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각인 거예요. 어떤 자각이냐? 나는 나 홀로 스탠딩 언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1명제, 사실 빛이라는 것도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이 존재하니까 빛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분법적인 원리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불교에서는 이걸 상측성이라고 하죠. 서로 다 의존하면서 어느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밖에 이외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상측성의 원리로서 같이 존재해요. 그리고 나라는 것조차도 이 우주에서는 나 혼자 절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라는 것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마치 바탕처럼, 마치 이 글씨에 나와 있는 이 바탕이, 이 하얀색 바탕이 이 검은색 글씨를 이루듯이 나라는 존재는 이 하얀색 바탕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운이 만들어져 있는 제1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큰 항해 지도도 사실은 이런 복잡한 그물 속에서
내가 작은 점처럼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운이라는 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큰 그물망 속에서, 그런 공존이라는 그물망 속에서 내가 하나의 점처럼, 세포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암세포 얘기를 하는데, 암세포라는 게 특징이 뭐죠? 다른 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증식을 해요. 그러면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유기체 전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세포라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유기체가 건강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기본적인 유기체가 피도 주고 산소도 주고 잘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작은 세포가 스스로의 기능을 하면서 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운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어떤 그런 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운이 내가 처해져 있는 그 공동체, 유기체처럼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 개인이 암만 운이 좋아봐야 한국 전쟁 당시 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죠? 내 운이 얼마나 아무리 좋아봐야 아프리카에서도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기아에 시달리고 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운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운이 있고 국가의 운이 있고 우주의 운이 있고 나라의 운이 있고 지구의 운이 있다고. 그 맥락에서 내 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운을 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 단일 세포로서도 생명으로서도 잘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세포가 처해져 있고 그 세포에 영양분을 주고 있는 결국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공간에서 그 공적인 환경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운명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알면 다 알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운이라는 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그 세포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포에 영양분을 주는 그 유기체도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MBN에서 요즘에 MBN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청률 1위의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연에서 혼자 살아요. 인간 세상에서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다 들어봐요. 다 망했어요. 기본적으로 다 망은 낙오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유자적하면서 산에서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선처럼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우주와 자연 속에서 내가 거기서 먹고 싸고 자연물을 공급하면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양분으로 자연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신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하지도 마라. 배울 게 없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이라는 걸 봤을 때 아무런 기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꿈꿔요. 아, 나도 저렇게 그냥 사회적 안전망 같은 느낌이에요. 망해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노숙자 얘기를 해요. 노숙자 얘기를 하는데 뭐 막 얘기하면 거지라는 거죠. 제일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포로 얘기하면 세포로 스스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 유기체를 전체적으로 살리면서 그 살린 그 공생관계에서 내가 자양분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남한테 기여를 하고 그 유기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여 살릴 그 깜냥이 안 되면 자기라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라도 잘 살고 자기를 스스로 보존하는 방법이 운을 잘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운이 잘 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마치 무생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대충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술술술술술 왁구가 맞아서 떨어져 가요. 맥락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럼 운을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얘기해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심지어 뭐냐면 그럼 집안이라는 건 뭐냐? 집안이라는 것은 밖에서 벌어온 옷을 쓰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가정적인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계속 넓혀가면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생관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좁게 있다? 그러면 그냥 작은 세포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공생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순환과 자양분을 그냥 차단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작은 바운더리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자양분을 얻고 그렇게 그 공생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그 폭을, 범위를 쭉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운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잘못 말하면 오해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면 된다는, 안 만나는 것보다는 좋은데 그 공생관계를 계속 넓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운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흙수저랑 금수저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나를 먹여 살리는 그 공생관계에 나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이란 곧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진다. 그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나 혼자 살 수 없고 나의 바운더리는 되게 자유적인 거고 결국에는 나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모든 것부터 자양분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겸손한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공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운이 개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풍승이라는 괴상이 있다. 이제 주역에 보면 이런 상이 있대요. 행운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전진한다는 뜻이다. 언제 어디서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해서 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인생은 먼 곳으로부터 운을 오게 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어 매놓는다. 운이 오는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뭔가 포부가 여기서 이제 포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룰 수 있을 법한 적당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걸 포부라고 하는데 그 포부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포부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포부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포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연이니까. 그 자연의 스스로를 맡기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인생은 결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공적인 네트워크를 늘려가는 거. 그러면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모으는 방법이 뭐냐? 좌우간 제일 좋은 건 인복이다. 가장 좋은 건 인복이다. 뭐 천복지복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 사람들한테는 천복지복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인간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인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모으는 방법을 여러 개를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딱 소개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그럼 뭐 아나운서 뭐 무슨 얘기지? 근데 저는 이것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오해가 살 수도 있는데 그 목소리와 톤에서 그 사람의 격조가 사실 드러나는 건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행색이 남루하고 아니면 남루하거나 아니면 행색이 딱 봐도 날티가 다분할 때도 그 사람이 갑자기 정제된 목소리로 격조 있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말하는 왜냐하면 다른 행동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다른 것들은 잘 빨리 안 드러나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격조 있게 말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서둘지 않고 정제된 목소리로 침착하고 정성 들여 얘기하는가.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의 퀄리티가 사실 드러나요,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공적인 네트워크를 늘려갈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방법, 이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방법,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원서판이라는 말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신원서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어떤 출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제일 먼저 몸을 본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본다는 거죠. 내가 볼 적에 이제 글 쓸 일 많이 없어요. 점점.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보려면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야 되고 이거는 좀 롱텀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사실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호감이 거기서 1차적으로 탁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깨부수는 게 사실 뭐냐면 그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풀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건 사실 말이에요. 이게 직관적으로 저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무슨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딱 이해가 됐어요. 정제된 어투로 맞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막 가다듬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봐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자고요. 그게 아니라 정제된 목소리로, 정제된 언어로, 정제된 테너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사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치장이에요, 사실은 그게. 시각적인 말초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 목소리가 중요하다 얘기하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볼 적엔. 실제로 공적인 네트워크를 늘려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운을 버는 방법은 뭐냐?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나라는 곳에 딱 매몰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점점 내가 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몇 개 없다. 까불지 말고 살아야지.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실제로 나에게 공급해 주는 이 나의 환경과 주변 특히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을 그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고 나를 그런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운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자, 이게 방법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성격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그럼 운을 버는 성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격은 사실 타고나요. 그쵸?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격은 타고나요. 어렸을 때 성격이 그대로 가요. 조금 만들어질 수도 있고 태어났을 때 만들어지고 이것도 운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을 버는 성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쭉 설명해 드렸던 그렇게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사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성격이 있어요. 맞잖아요. 운명이 맞다니까 그러면. 타고나는 거예요. 운명이. 근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중간 어딘 게 있겠죠. 항상. 그럼 운을 버는 성격이 뭐냐. 이 사람 첫 번째. 강하고 약한 걸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강하고 약한 걸 따져보자.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약한 것만큼 나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강한 성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운을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동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럽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약한 성격보다는 강한 성격이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강한 성격과 약한 성격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흥부와 놀부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흥부 같은 경우는 약한 성격이 대표적인 거죠. 물론 착하긴 하죠. 근데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게 되면 그렇게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결말은 다르게 나왔지만
흥부 같은 경우 딱 제일 처음에 초반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겨났는지 보잔 말이에요. 흥부는 자식은 9씩 낳고 되게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재산도 없고 빌부터 살아요. 사실 그런 사람을 지금 내 주변에 갖다 놓고 있다고 봐봐요. 정말 운 없는 사람이에요. 지지리도 운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놀부 같은 사람은 어떠죠? 되게 못됐죠, 사실. 하지만 뺏을 줄도 알고 스스로 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또는 개척하려고 확장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에요. 강한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게 약한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경우의 수를 늘려갈 수도 있겠죠. 강하고 좋은 사람, 강하고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맞는 말이에요. 내가 타고난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맞는 말. 이것도 직관적으로 다 알아. 타고난 성격을 뛰어넘는 성격이 뭐냐면 강한 성격이에요. 이걸 고쳐보겠다라는 거예요. 고쳐보겠다라는 성격. 또 고쳐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몇 번 탁탁탁 맞았을 때 주저앉으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운을 벌기에 유리한 성격, 즉 공적인 네트워크에 나를 끊임없이 계속 노출을 시킬 수 있게 유리한 성격이 뭐냐면 성격이 기본적으로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나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되게 시리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되게 막 시리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사용자 평점을 불러오는 이 영화를 봤어요. 노무현입니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회상과 성격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선거운동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선거운동 할 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엄청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희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노무현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어떠한 후보라였다. 정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한다. 이 영화에 영화죠. 유명한 영화잖아요. 이거 주고 싶은 사람이었어. 노무현 후보입니다. 내가 되게 시리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낙선을 빠바바박 하고 그래도 시리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부산에 가가지고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막 계속 물먹어요. 그런데 슬슬 다니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그 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강함이. 난 되게 막 시리에 빠져 있는데 막 그 강함이 막 느껴지면서 그 강함이 너무 부럽고 그 강함을 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게 약한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미천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운명의 개척이라는 건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네트워크. 거기서의 자양분을 얻는 방법인데 강한 사람이 그나마 그리고 강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있지만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그런 강한 성격을 내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의지인 거예요, 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돼서 도저히 그런 강한 성격을 못 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그래도 그런 성격이 조금은 있어. 이거를 그래도 막 이 악물고 그런 성격을 내가지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개척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주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강한 성격을 사람들이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컨설팅했던 사람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100%를 개조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원래는 11시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 11시였어요. 6시에 일어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돈이 지지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딱 바꿔. 그래서 매 지나가면서 거지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되게 암울해. 그리고 불만도 많아. 그 성격도 다 낱낱이 적어가지고 이런 성격으로 이런 반응, 자연스럽게 습관에 묻어있는 반응들도 다 고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낱낱을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쫙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의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진짜 바꾸겠노라고. 2년 동안 실제로 성격을 바꿨다는 거예요. 성격을 사실 바꾼 건 아니죠. 자신의 행동 방식들을 다 바꾼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운이 개운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성격을 받고 나면 당연히 개운을 하지 않겠어요? 운이라는 건 그렇게 개척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성격이 유리한가? 어떤 성격이 유리한가? 첫 번째, 강한 성격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또 어떤 성격이 유리하느냐? 바람 같은 성격이 유리하다. 바람 같은 사람. 여기서 보면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 007의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사람이 유리한 성격이고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추진력 있는 사람, 바람 같은 사람. 사실 007 제임스 본드 카지노 로얄인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시원함을 느꼈거든요. 저 거침없잖아요, 진짜. 거침없잖아요. 그리고 삼국지나 무협지나 이런 것도 봐봐요. 성격들이 다 바람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칼 차고 다니면서 영웅 호걸들의 성격을 다 봐봐요. 영웅 호걸들의 성격, 바람 같은 성격, 추진력 있는 성격. 이런 성격들이 기본적으로 운을 모으기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해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격, 해 같은 성격. 바람 같은 성격 같은 경우는 바람은 불고 멈추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게 멈추지 않고 이 사람 뭐지? 싶을 정도로 좌절이 이어져도 계속 그 의지와 의욕이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치 성욕처럼. 그것이 계속 꿈틀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리더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땅 같은 사람 얘기해요. 항상 수동적인 사람. 항상 내가 어떤 걸 기여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만날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고쳐보려고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땅 같은 사람, 수동적인 사람,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사람. 가장 안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너무 박근혜. 그럴 수 있죠. 항상 자기가 뭔가 먼저 제시하지 않고 남이 제시하면 네. 그걸 갖고 판단해서. 그렇죠. 안 좋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운을 깎아먹는다는. 실제로 운을 대단히 깎아드셨죠. 그런 성격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성격 자체가 보면은 공생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태어난 대로 생겨 먹은 대로 살 수는 있어요. 맞잖아요.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 하지만 생겨 먹은 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겨 먹은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 같은 사람, 하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욕이 용솟음치는 사람. 의욕이 바람처럼 확 부는 사람도 좋은데 바람처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솟음치는 사람. 근데 사실 이것도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예요. 그런 성격은 운이 나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추진하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추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망하겠어요, 설마? 로키 발보아 같은 사람이에요. 몇 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로키 발보아가 이제 로키 7편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아들한테 훈계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다. 인생이 아름답지 않고 인생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막 좁혀가지고 너덜너덜해질까지 나를 던져다 놓고 나를 그렇게 던져 놓고 떠난다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패배자가 된다고. 때리고 맞고 계속 맞으면서 또 때리고 맞으면서 또 때리고 맞으면서 또 때리고 결국 맷집을 가리킨 건데 맞으면서 또 때리고 going forward and forward. That's the way of champion. 그렇게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의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로키 발보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실버스터 스텔론이 각본을 쓴 건데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통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계속 의욕을 불태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팍 쓰러졌을 때 얘기해요. 막 못 일어나겠어.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아들한테 뭔 얘기를 했냐. 일어나 쪽팔리잖아 하면서 일어나면서 의욕을 불태우면서 승리를 하는. 결국 승리하진 않아요. 로키는 승리하면 안 돼요. 그럼 영화가 안 돼요. 승리하진 않지만 마지막 한 방을 끝까지 건재하면서 매기고 끝내야 돼요. 그게 로키가 말하는 성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을 버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의욕이 계속 끊일 듯 찔끔 나오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서전 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나. 게임 체인저라는 옛날 책이 있었어요. 옛날 이것도 독서 체인지에서 거기서 이제 힐러리랑 오바마의 그
그 경선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나요. 사람의 본성은 가장 힘들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그 힐러리 같은 경우 당시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측근 하나가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상당히 분개를 해요. 막. 분개를 하고 좌절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오바마 후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황에 왔을 때 조크를 해요. 조크를 하면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의욕을 불태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인 거니까. 이러니까 대통령 하는 거예요. 김대중 자서전이라고 있어요. 2권짜리. 이것도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읽은 건데, 이 사람은 인동초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죽을 뻔한 얘기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계속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들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운이 좋은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 의욕의 화신이지, 이 사람은. 하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주역의 괴상 중에 하늘 같은 사람, 해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나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현해탄에 딱 죽으러 딱 끌려갔을 때 그거는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도 의욕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욕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놓지 않고 그때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땡 나타나가지고. 상어가 자기를 먹어서 몸뚱이의 절반만 남아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서전에 그런 얘기. 살아서 뭔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의욕인 거야. 이런 성격이 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개운을 하는, 운을 끌어들이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되게 인사이트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택지체라는 괴래요. 그러면서 하늘의 양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행운을 당기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 중에 이 괴상에 부합하는 것은 또 명랑함과 친절이다. 이런 의욕을 불타르는 삶, 이런 성격에 또 좋은 또 그 다음에 성격이 뭐냐면 이런 성격에 기반해서 명랑하고 친절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얼굴과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운이 따른다는 거죠. 주역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무슨 또 이미지가 들었냐면 이거 뉴하트라고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한국 드라마인데 2010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고아예요. 고아인데 성격이 엄청 친절하고 엄청 명랑해요. 근데 그 명랑과 명랑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과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이 사실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작가도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가 성격이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이게 드래곤볼의 손오공하고 원피스의 루피예요. 그 명랑하고 친절하고 그런. 그렇지. 의욕을 불태우고. 따라서 성품의 귀천에 따라서 운을 개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을 넓혀갈 수 있는, 나의 운명의 그 항해 지도를 넓혀갈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귀천에 따라 운도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들었던 생각이 이게 마더 테레사가 했던 얘기거든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제나 말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제나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제나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제나 운명이 되니까. 난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물론 이 양반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솔직히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마더 테레사 얘기기도 하고 네. 있잖아요. 대처. 네. 대처 영화에 보면 이 대사가 나와요. 네. 대처 아버지가 대처한테 해줬다고 하는 출처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또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설마 이게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한 30대 넘어 좋은 글 이렇게 오거든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스팸처럼 좋은 글 이게 꼰대의 척도인데 좋은 글 이런 데 보면 이거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일까? 영어로 찾으니까 영어로 똑같이 돼 있어요. Watch your character, for it becomes your destiny.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운을 버는 객관적인 행동들은 뭐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마디로 재수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수없는 짓은 우리가 뻔히 알아요. 얌체 같은 행동들. 작은 돈을 아끼지 말라는 거야. 네. 근데 돈을 쓸 때도 작은 돈 아끼지 않고, 물론 내 돈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이것도 뭐 평평이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돈을 아끼는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봐봐요. 그 나의 꼼스러움이 있어. 그런 꼼스러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러는 어떤 나의 본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또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 또 약속 잘 지키라는 거. 왜냐하면 약속을 잘 지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야 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다음 시간을 버는 방법 얘기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재수 좋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재수 좋은 짓. 이 윤범기 기자님이 자가용을 안 사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책을 보려면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인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윤범기 기자님이 사람들을 안 만나고 기자만 열심히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훌륭하겠죠. 하지만 윤범기 기자님의 진가가 어디서 발휘되는가. 그리고 난 윤범기 기자님 되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왜겠어요? 이 사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객관적으로 운 좋은 방법들은 이제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막 자잘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쭉 보면 다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재수 없는 짓 안 하고, 얌체 같은 짓 안 하고, 그 다음에 고상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명랑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운 좋은 짓들이에요. 쭉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주적에서 막 설명을 해요. 막 쭉 이렇게 다 써 있다고.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라는 게 큰 어떤 연기처럼 구름처럼 아니면 큰 항해지도처럼 어렴풋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걸 가꿀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운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극단적인 케이스라 별로 없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못한대요, 사실. 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깜냥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척할 수 있는 성격과 캐릭터를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죠. 째째하게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성격을 잘 만들어내고 나의 성격이 그 공적인 집단에서 얼마나 잘 발현되고 그 사람들과 촘촘한 인드라망을 성립해가지고 형성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운의 경영의 방침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운을 잘 이렇게 경영을 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라는 거는 특별히 전보고 이러지 않아도 여기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걸 옆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운이 좋았지? 언제 나빴지? 대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싶을 때는 그 운을 푸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원리가 뭐죠? 날 넓혀가는 거예요. 나의 노출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또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막 넓혀놔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는 자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중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뭔가 좀 꽉 막혀 있고 뭐가 좀 안 된다라는 거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이게 잘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꽉 막혀 있다. 그때 뭘 해야 되냐?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변화, 확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게 다 한 가지로 이어져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냐면 그릇을 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릇을 깨라고. 그릇을 자꾸 깨래요. 팍. 운이 뭔가 좀 정체되어 있고 막히는 것 같으면 그릇을 자꾸 깨라고. 근데 이거 되게 상징적이면서 되게 시원한 행동 아니에요? 내가 이 책을 보고 무슨 짓을 했냐면 깬 건 아니겠지? 내 사무실에 있는 집 잡다한 것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근에 운이 뭔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가만히 들으면 어떠냐면 지겨운 거예요. 내가. 이 현재 이 상황이 지겨운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바꾼 것들이 저 사소한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릇도 갖다 버리고. 평소 때 안 보던 책들. 내가 저걸 언제 본다고 3년 동안 안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겠다고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얘기냐면 멀리 가라고 얘기해요. 여행을 하라고. 여행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실제로 내가 한번 그래서 아까 운 좋은 경험 한번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무작정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을 만나러 갔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국제법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을 만나러 갔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날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이런 것들은 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약속을 잡았는데 운 좋게도 약속이 잡히고, 그리고 찾아갔더니 만났고,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세상이 탁 열리더라고요. 새로운 기회들이 팍.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어디서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김어준이 인생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김어준 강의 그러면 보스 옷 입고 김어준이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자기는 대학교 때 아라파트를 보고 저 사람을 만나러, 영어도 못하면서 아라파트를 만나러 왔다는 거야. 팔레스타인으로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그래서 아라파트네 집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을 네가 왜 찾냐? 리스펙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하지? 그 돌아왔대요. 뭐지 이 사람? 싶은데 이것 자체로 상당히 가치 있는 행동인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친구한테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고 해서 혼자 갔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였대요? 사막만 나오냐? 3시간 계속 사막만 나온다. 계속 사막만 나온다. 그렇구나. 나는 가겠다. 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의미 없는 행동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근데 김어준이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했던 김어준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좀 잘 나가죠. 네. 이렇게 뭔가 좀 정체되어 있고 답답할 것 같을 때는 변화를 주고 늘려가고 멀리 나가라는 거예요. 운은 밖에서 보러 오는 거라고. 삼재, 9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는 주역에서 저도 봤어요. 바뀌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시기. 그래서 삼재, 9수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십진법으로 따지면 9에서 10으로 넘어가니까 바뀌는 시기예요. 3에서 3하고 6인 9, 괴상 6개인데 3하고 6 같은 경우 안 좋은 수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전환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환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안 좋은 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러니까 9세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숫자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30대라는 것이 세대의 전환기가 돼요.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간다는 건 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큰일이니까 그때 자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거든요. 자중할 시기예요. 자중할 시기인데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최근에 뭔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이것도 야, 너 서평 발제해 라고 했을 때 아이씨, 나 이것 때문에 어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하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꾸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왜냐하면 의욕이 자꾸 꺼져나갈 때 이 의욕이 불씨를 낮추면 안 되겠다. 저는 성격 자체가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외향적인 불씨가 하나 있어요. 그걸 꺼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저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이라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운을 좋게 개척하기 위해서 매 순간 까부지 말고 아름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고귀하게. 재수 없는 짓 하지 말고 재수 좋은 짓으로 골라서 얌체 짓 하지 말고 잘 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격조 있게. 이게 결론인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자, 결론을 가름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꼰대 상징 좋은 글 최근에 제가 또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걸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봐봐요. 너 봐, 이게 꼰대의 상징이에요. 이런 글씨 자체가 이게 꼰대 좋은 걸 이거 받기 시작하면 내가 늙어가는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부자가 산대요. 이가성. 여기 사진도 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할아버지인데 순위는 의미 없지만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아시아 최고의 갑부래요. 홍콩에서 1달러 쓰면 5센트는 이가성에게 돌아간다. GDP의 5%는 0.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GDP의 5%라는 얘기. 5달러니까 5센트니까는 100센트니까 5%라는 얘기죠. 이 정도로 홍콩 경제 더 나아가서 전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가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개인 재산 약 30조.
그래서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뤘다는 게 첫 번째 배울 점이라는데 배울 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를 타면서 검소하게 산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엄청 공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대부분 이런 거 법인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을 진짜 기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매년 장학금 3천억. 이 양반 어록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6불합 7불교가 있어요. 그 말이냐? 일곱 명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불효하는 놈하고 사귀지 말고 사람에게 각박하게 짠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시시콜콜 태클 거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받기만 하고 주는지 않는 사람 사귀지 말고 아부자라는 사람 사귀지 말고 권력 앞에서 원칙 없이 구는 자. 여기 사업가의 기질이 나오죠. 무조건 아부하지 말 권력 앞에서 납작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 없이 사는 사람. 이게 납작 엎드릴 때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권력 앞에서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말고 동정심 없는 사람 사귀지 마라. 6. 그다음 불합. 그러니까는 동업하지 말을 사람 6명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 사명감 없는 사람, 인간미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인생 원칙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재수없는 짓이에요,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다 재수없는 사람이고 아까 말했던 게 다 재수없는 짓들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냐면 홍콩 이가성 회장이 운전기사가 30년 차를 운전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됐대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 이가성 회장이 이제 운전기사 이제 노고를 취하려고 200만 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수표를 탁 준 거예요. 수고했다고 퇴직금으로 딱 주는 거죠. 근데 운전기사가 탁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약 36억 정도 모아놨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님도 36으로 모았어. 그러니까 이가성 회장이 뭐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월급이 저는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 뒷자리에 앉아서 전화하는 걸 듣고 뒷자리했구만. 땅을 사실 때 저도 좀 사고 주식 살 때 저도 좀 샀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인생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한 인생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재수 좋은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수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좋은 글에서 꼰대의 상징 좋은 글에서 공익적인 인간이죠. 공익적인 인간. 공익적인 인간은 어떤 걸 자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감정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유기체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그 유기체 큰 유기체에서 내가 자양분을 받고 있다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나의 바운더리에 이렇게 꽁하게 메모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공익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그런 공익을 딱 생각하고 자아가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느냐, 만나야 내 운이 좋아지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강하고 공익적인 인간. 그럼 정치인을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공익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 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운 좋은 사람은 강하고 공익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서 내 운을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서. 제가 예전에 그 신촌대학에서 밤에 뭐 강의한다고 갔었어요. 뭐 나의 지역 그 출마 뭐 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어떤 성격이 정치인을 하기에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라고 내가 물어봤었어요. 진짜 몰라서. 근데 그분이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뭐 소극적인 사람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그 적극적인 사람대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금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익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치하기에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또 정치하기 적합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요. 그런 사이에 엉켜 살죠. 그것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막 엉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공적이고 강하면서 선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야 내 운이 트는데 그렇다고 정치인 만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두 명 있으면 되게 행운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다행히 한두 명 있더라고. 여기도 한 명 있고. 여기도 한 명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결론이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 문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답습을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몸통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본질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걸 소화를 좀 잘 해야 좀 영양가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말이 저는 딱 책을 덮고 그 말이 참 멋있었어요. 공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공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그 단순히 공익적인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구한테 기부를 하고 남한테 잘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있잖아요. 나부터도 내 목숨부터도 잘 못 살리면 그건 가장 나쁜 짓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나의 목숨을 나의 밥벌이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내가 상식성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있고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나의 밥벌이를 해결하고 또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유기체로서의 공동체를 또 잘되게 돌아가는 건강한 세포이자 건강한 몸의 일부분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방법이 나의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매 순간 아름답게 행동해라. 좋은 사람 만나고 이게 머릿속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쫙 책을 덮고 나서 봤을 때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지만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건 나름대로 인생 매뉴얼의 탐구기 중에 한 페이지에 한 써볼 만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회에 대해 발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